자, 오늘부터 제가 추리소설의 원조 셜록 홈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셜록 홈즈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봤던 책이고요. 군대 있을 때 전집을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추리소설 원조답게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그러면 제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제1부 육군 군의관에 지낸 존 왓슨의 회상. 셜록 홈즈 씨. 나는 1878년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육군이 정한 외과의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네틀리로 갔다. 교육이 끝난 뒤에 나는 부외과의사로 노썸버랜드 제5보병 연대에 정식으로 배속되었다. 당시 연대는 인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내가 부임하기도 전에 제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했다. 나는 봄베이 부두에 내리자마자 내가 배속된 부대가 이미 적지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부대를 찾아 떠났고 칸다하르에 무사히 도착한 뒤에 거기서 소속 연대를 찾아 합류했다. 나는 즉각 새롭게 부여받은 임무에 착수했다. 제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 다수가 승진하고 훈장을 받았으나 전쟁은 내게 불행과 재앙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제5연대에서 전출되어 버크셔 연대에 배속되었다가 마이완드 대전에 참전했다. 거기서 나는 어깨에 총탄을 맞았는데 그것은 쇄골화 동맥을 스치며 뼈를 으스러뜨렸다. 나의 당번병이었던 머레이의 헌신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흉악한 이슬람 전사의 소나기에 떨어졌을 것이 틀림없다. 머레이는 나를 짐 싣는 말에다 싣고 무사히 영국군의 진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부상을 입은 데다 장시간 신고를 겪어 쇠약해진 나는 다른 부상병들과 함께 열차편으로 페샤와르에 있는 기지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여기서 몸이 회복되어 병상을 돌아다니고 베란다에서 일광욕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으나 우리 인도령의 저주인 장티푸스로 덜컥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나는 몇 달 동안 사경을 헤맨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고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내가 너무 쇠약하고 수척해진 것을 보고 의무국에서는 당장 나를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영국으로 가는 수송선 오론테스 호를 탔고 한 달 뒤에 포츠머스 부두에 내렸다.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지만 정부의 배려로 앞으로 9개월간 요양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 피부치라고는 없었으므로 나는 공기처럼 자유로웠다. 아니, 하루 11실링 6펜스의 수입이 한 사내에게 허용되는 만큼만 자유로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제국의 온갖 한량과 놈팡이들이 세부치가 자석에 들러붙듯 끌려가는 런던을 향해 발길을 돌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런던에서 나는 스트랜드가의 어느 고급 호텔에 체류하며 한동안 쓸쓸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이어갔다. 나는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이상으로 돈을 써댔고 재정 상태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제는 대도시를 떠나 시골에 자리를 잡든지 그동안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후자를 선택한 나는 호텔에 나와 좀 더 소박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결심한 바로 그날 크리테리온 바에서 누가 어깨를 툭 쳐서 돌아보니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에서 나의 수술 조수 노릇을 하던 스탠포드 군이 눈앞에 서 있었다. 황량한 대도시 런던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 것은 나같이 외로운 사나이에게는 기쁘게 한량없는 일이다. 예전에 스탠포드와 아주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보고 감격의 환성을 올렸고 그 또한 나를 보고 퍽이나 반가운 눈치였다. 나는 기쁜 나머지 그에게 홀본에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청했고 우리는 이륜마차를 잡아탔다. 왓슨 박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차를 타고 런던의 복잡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스탠포드 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박사님은 꼬챙이처럼 마르고 도토리처럼 누렇게 뜨셨군요. 나는 그동안 겪은 일들에 관해 짧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마차가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도 내 얘기는 끝나지 않았다. 정말 안 됐군요. 스탠포드 군은 나의 불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뒤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숙을 구할 생각이네. 나는 대답했다. 적당한 비용으로 편안한 숙소를 얻으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 거참 이상한 일이군요. 옛 친구가 대답했다. 오늘 누가 제 앞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누군데? 나는 물었다. 병원의 화학실험실에 있는 친구죠. 오늘 아침에 그 친구가 근사한 하숙집을 받았는데 집을 혼자 쓰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허락치 않고 하지만 같이 살 사람은 없다면서 한탄을 하더군요. 잘 됐군. 나는 외쳤다. 그 사람이 같이 하숙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잘된 일이야. 나도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사는 게 더 낫거든. 스탠포드 군은 포도주 잔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길이 다소 야릇하게 느껴졌다. 그가 말했다. 박사님은 셜록 홈즈를 잘 모르시는데 같이 살게 되면 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 사람한테 뭐 안 좋은 점이라도 있나? 아, 그 친구한테 무슨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게 약간 괴상하고 과하게 광신자지요. 사람 되면 점잖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대 학생인가 보지? 나는 넌지시 물었다. 아니요.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셜록 홈즈는 해부학에 조예각이 있고 또 화학자로는 1급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체계적인 의학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분야는 산만하지만 희한한 지식을 머리에 잔뜩 담아두고 있어서 교수들까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의 목표가 뭔지 물어본 적은 없나? 나는 물었다. 예, 그 친구한테 말을 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하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굉장히 수다스러워지기도 한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군. 나는 말했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하숙집을 쓰게 된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만하고 학구적이고 조용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다네. 난 지금 심한 소음이나 자극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는 못하거든. 또 소음이나 자극이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컷 겪어봤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못 견딜 것 같아. 그 친구는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나? 아마 실험실에 있을 겁니다. 나의 벗이 말했다. 몇 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도 마음 내키면 온종일 거기 틀어박혀서 연구에 몰두하지요. 선생님만 좋으시다면 점심 후에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지. 나는 대답했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홀본에 나와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을 향해 가는 동안 스탠포드는 내가 동거인으로 낙점한 신사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더 늘어놓았다. 그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하더라도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스탠포드는 말했다. 제가 그 친구에 대해 아는 거라곤 실험실에서 가끔 만났을 때 보고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요. 하숙집에 같이 쓰겠다는 말을 꺼낸 쪽은 선생님이니까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같이 지내기 힘들면 갈라서면 되지.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후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그런데 스탠포드군, 자네가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가 보지. 그게 아니면 뭔가? 탁 터놓고 말해보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스탠포드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보기엔 홈즈의 학구열은 다소 과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냉혈안에 가까운 수준이 되니까요. 그는 최근에 발견된 알칼로이드를 서슴치 않고 친구에게 투여할 위인입니다. 무슨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효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순수한 탐구 정신에서 말이죠.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얘기를 덧붙여야 할 겁니다. 그 친구는 명확하고 엄밀한 지식에 굶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괜찮은데. 그렇죠. 하지만 그게 좀 과하니까요.
해부실에서 실험동물의 막대기로 두들겨 패는 지경에 이르면 좀 섬뜩해 보이지요. 실험동물을 두들겨 팬다고? 예. 사체에 멍이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대생이 아니라고? 예. 그 친구의 연구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다 왔으니까 박사님이 직접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동안 우리는 골목으로 접어들어 큰 병원의 부속 건물로 통하는 작은 연문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내게 아주 익숙한 곳이어서 길 안내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었다. 우리는 삭막한 돌계단을 올라가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좌우의 벽은 희게 칠해져 있었고 어두운 갈색 문이 늘어서 있었다. 복도 끝에 가까워졌을 무렵 낮은 아치형 통로가 갈라져 나와 화학 실험실로 이어져 있었다. 천장이 높은 실험실 방에는 수많은 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이곳저곳의 넓은 야트막한 탁자에는 증기류와 시험관, 푸른 불꽃이 날름거리는 작은 분쟁가스 램프들이 빽빽히 놓여 있었다. 실험실엔 오직 한 사람이 저마치 떨어진 탁자 앞에서 몸을 굽히고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발자국 소리에 흘끗 뒤돌아보더니 환호성을 올리며 허리를 폈다. 드디어 발견했어. 내가 말이오. 그는 시험관에 든 채 이쪽으로 달려오며 스탠포드 군을 향해 소리질렀다. 나는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에 의해서만 침전되는 시약을 발견했소이다. 설령 금맥을 찾아냈다 해도 이처럼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왓슨 박사님, 이쪽이 셜록 홈즈씨입니다. 스탠포드는 우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정의 담뿍 담긴 목소리로 인사하며 내 손을 쥐었는데 그의 손아귀 힘이 만만치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가 오셨군요. 대관절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혼자 쿠쿠 웃으며 말했다. 이제 문제는 헤모글로빈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발견의 의미를 아시겠죠? 화학적으로는 대단히 흥미로운 발견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실용적으로는... 아니, 이보십시오. 이건 근래 들어 가장 실용적인 법의학적 발견입니다. 이게 핏자국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백발백중의 검사법이라는 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자, 이리 좀 와서 보세요. 그는 핏대를 세우며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탁자로 날 잡아 끌었다. 어디 피를 좀 내야겠군요. 그는 긴 핀셋으로 손가락을 찌른 다음 피를 한 방울 내어 피펫으로 빨아 올렸다. 자, 수량의 혈액을 물 1리터에 섞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혼합액은 순수한 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과 혈액의 비율은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특징적인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는 말을 하는 한편 용기에 하얀 결정 몇 개를 던져놓고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첨가했다. 순식간에 액체는 혼탁한 젓갈색으로 변했고 유리병 바닥에 갈색 입자가 가라앉았다. 하하! 그는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마치 새 장난감을 보고 기뻐하는 아이 같았다. 어떻습니까? 아주 정밀한 검사인 것 같군요. 나는 한마디 했다.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존의 과이액 수지 검사는 아주 조잡하고 불확실한 검사법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적혈구를 찾아내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현미경 검사는 피가 묻은 지 몇 시간만 경과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검사법은 오래된 혈액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검사법이 진작에 발견됐다면 지금 대로로 활보하고 있는 수백 명의 범죄자들이 예전에 죗값을 치렀을 겁니다. 그렇군요. 나는 중얼거렸다. 범죄 수사는 어느 한 지점에서 매번 벽에 부닥치곤 했습니다. 누군가 용의선상에 떠오르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용의자의 이불과 옷을 조사해보니 갈색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핏자국일까요? 흙탕물 자국일까요? 아니면 녹물이나 과즙 얼룩일까요?
바로 이것이 수많은 수사관들을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왜냐? 믿을 만한 검사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셜록 홈즈 검사법이 탄생했으니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리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관중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 듯 손을 가슴에 대고 정중히 인사했다. 축하드려야겠군요. 나는 그의 열광하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다. 작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폰 비쇼프 사건이 터졌지요. 그때 이 검사법이 있었다면 그자는 분명히 교수대로 직행했을 겁니다. 또 브래드포드의 메이슨과 악명 높은 멀러, 프랑스 몽펠리에의 르페브르, 미국 뉴올리언스의 샘슨이 있습니다. 나는 이 검사법을 통해 결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도 있었을 사건을 한 20가지나 알고 있어요. 홈즈 씨는 영락없이 걸어다니는 범죄 영감이십니다. 스탠포드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신문 이름은 경찰 구문으로 하지요. 그건 상당히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 겁니다. 셜록 홈즈는 핀으로 찌는 손가락에 조그만 반창고를 붙이며 말했다. 조심해야 해요. 그는 나를 보고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독극물이 튀는 일이 많거든요. 그는 손을 펴서 보여주었다. 그 손에는 작은 반창고 조각이 수없이 붙어있을 뿐 아니라 강산 때문에 여기저기 변색되어 있었다. 우린 볼 일이 있어서 여기 들렀습니다. 스탠포드는 높다란 산발이 의자에 앉으면서 발끝으로 의자를 내게 밀어주었다. 여기 이분이 하숙을 구하고 계십니다. 홈즈 씨도 같이 하숙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걱정하셨지요. 그래서 두 분을 만나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셜록 홈즈는 나와 하숙집을 같이 쓴다는 생각에 내심 흐뭇한 눈치였다. 그가 말했다. 나는 베이커가의 2층 독채를 봐놨습니다. 우리한테 꼭 맞을 만한 집이지요. 혹시 독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지요? 제가 늘 십스를 비우는 형편인걸요. 나는 대답했다. 그거 참 잘됐군요. 그런데 나는 화학약품을 집에 갖다 놓고 이따금씩 실험도 한답니다. 그것도 괜찮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디 보자. 또 무슨 단점이 있더라. 나는 가끔씩 우울증에 빠져서 며칠씩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괜찮아지니까요. 이제 왓슨 박사께서는 무슨 고백을 하시렵니까? 같이 살기 전에 자신의 단점이나 악습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아요. 나는 홈즈의 이런 반대 신문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불도그 새끼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시끄러운 건 견디지 못합니다. 또 잠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이 불규칙하고 말할 수 없이 게으르지요. 몸이 건강할 때는 나쁜 습관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혹시 시끄러운 소리에 바이올린 연주도 포함됩니까? 홈즈는 불안한 듯 물었다. 그건 연주자에 따라 다르지요. 나는 대답했다. 훌륭한 연주는 신에게 바치는 찬양이지만 형편없는 연주는... 그럼 됐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전혀 문제가 없겠군요. 물론 하숙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말입니다. 집은 언제 보러 갈까요? 내일 정오에 여기로 와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가서 일을 매듭 짓도록 하지요. 그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12시 정각에 오겠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셜록 홈즈는 실험을 계속했고 우리는 실험실에 나왔다.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지. 나는 불현듯 걸음을 멈추고 스탠포드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그 친구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옛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괴짜라는 겁니다. 스탠포드는 말했다. 대체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오, 그럼 그게 수수께끼란 말인가? 나는 두 손을 비비며 외쳤다.
그거 참 재미있군. 난 자네가 우리 둘이 맺어준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하네. 인류의 진정한 연구 대상은 인간이다. 란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 친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되겠군요. 스탠포드는 내게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하지만 결국은 그가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인지를 알게 될 뿐일 겁니다. 박사님이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낸 것보다는 그 친구가 박사님에 대해 알아낸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건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럼 안녕히. 잘 가게. 나는 대답하고 새 친구에 대해 부쩍 호기심이 동하는 걸 느끼며 호텔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하숙집은 안락한 침실 2개와 공기가 잘 통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밝은 색깔의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2개의 넓은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집은 어느 모로 보나 흠잡을 데가 없었고 하숙 비용은 둘이 나누니 적당한 수준이어서 우리는 즉석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당장 어두워지기 전에 호텔에서 소지품을 옮겨왔고 셜록 홈즈는 다음날 아침 몇 개의 상자와 트렁크들을 가지고 뒤따라 들어왔다. 하루 이틀 동안은 짐을 풀고 물건을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느라 바빴다. 짐 정리를 끝내자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며 점차 생활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홈즈는 같이 살기에 그리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했고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었다. 밤 10시가 지나도록 깨어있는 일은 드물었고 아침은 꼭 챙겨 먹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갔다. 그는 어떤 날은 화학실험실에서 하루를 보냈고 어떤 날은 해부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가끔은 한참씩 걸어서 도시의 변두리까지 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일단 공부에 대한 열의가 솟구치면 그 열정은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그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고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입을 꾹 다문 채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며칠씩 거실 소파에 누워있곤 했다. 이럴 때 셜록 홈즈의 두 눈에는 꿈꾸는 듯한 텅 빈 표정이 떠올랐고 그의 금욕적이고 청결한 삶만 아니라 혹시 마약에 취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셜록 홈즈라는 인물과 그의 삶의 목표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해졌다. 그의 사람됨과 외모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사람에게조차 관심을 끄는 데가 있었다. 그는 원래 키가 1m 80cm가 넘었는데 너무나 깡말라서 훨씬 더 커 보였다. 눈은 내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무기력 상태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찌르는 듯이 날카로웠다. 살집이 없는 매부리 코는 전체적으로 기민하고 단호한 인상을 주었다. 각지고 돌출한 턱 또한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두 손은 언제 봐도 잉크가 튀고 화학약품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뛰어난 촉각을 간직하고 있어서 섬세한 악기 바이올린을 교묘한 솜씨로 다루곤 했다. 이 사내가 얼마나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신변에 대한 그의 완강한 침묵을 깨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얘기하면 독자들은 나를 구제불능 참견꾼으로 낙인 찍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때 나의 삶이 얼마나 목적 없는 것이었고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이 얼마나 드물었는지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나의 건강 상태는 날씨가 아주 좋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깥 걸음도 하기 힘든 상태였다. 게다가 내게는 가끔 찾아와서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달래줄 친구들도 없었다. 이런 처지에서 나는 동거인을 둘러싼 작은 수수께끼 앞에서 환호하며 그것을 해명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바쳤다. 셜록 홈즈는 의학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 점에 관한 어떤 질문을 던져서 스탠포드의 주장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어떤 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학문의 세계에 정식으로 입문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열성이 지극해서 기묘한 범위 내에서 그의 지식은 말할 수 없이 풍부하고 정밀했으며 그의 뛰어난 관찰력 앞에서 나는 번번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리도 없거니와 그토록 정밀한 지식을 쌓을 리도 없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좀처럼 정확한 지식을 쌓지 못한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토록 사소한 것들로 정신에 부담을 지울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셜록 홈즈의 무지는 그의 지식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그는 현대문학, 철학, 정치에 관해 특히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듯했다. 내가 토머스 칼라일을 인용했을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칼라일이 누구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그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과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다. 19세기를 사는 문명인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모른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놀라신 모양이군요. 셜록 홈즈는 나의 아연실색한 표정을 보고 빙글거리며 말했다. 이제 그걸 알았으니 앞으로는 다시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홈즈는 설명했다. 나는 인간의 뇌가 본디 텅 빈 다락방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방에 가구를 골라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닥치는 대로 쓸어넣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쓸모없는 지식들은 밀려나오거나 다른 것들과 뒤죽박죽돼서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뛰어난 장인들은 다락방에 넣어둘 것을 고르는데 극히 조심스럽지요. 그는 요긴하게 쓰이는 연장만 고를 겁니다. 또 구색을 잘 맞춰서 순서대로 넣어두어야 하지요. 그 조그만 방에 벽이 무한정 늘어나서 무엇이든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을 더할 때마다 전에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실이 유용한 지식을 밀어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계는 나는 따지고 들었다. 대관절,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셜록 홈즈는 참지 못하고 말허리를 잘랐다. 박사는 방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달 주위를 돈다고 해도 나나 내가 하는 일은 눈꼽만큼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홈즈에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를 보니 그런 질문을 반기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와 나눈 짧은 대화에 대해 이모저모 생각해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려고 애썼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상관없는 지식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가 쌓은 지식 전부가 그에게는 쓸모있는 것이라는 말과 똑같았다. 나는 그가 유난히 잘 알고 있는 듯한 분야를 마음속으로 따져보았다. 그리고 연필로 적어놓기까지 했다. 목록을 완성한 뒤에 나는 쾌제를 불렀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셜록 홈즈, 지식의 범위. 1. 문학에 대한 지식 전무함. 2. 철학에 대한 지식 전무함. 3. 천문학에 대한 지식 전무함. 4. 정치에 대한 지식은 약간 있음. 5. 식물학에 대한 지식은 편차가 큼. 벨라도나 아편, 독성 물질 일반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실용적인 원예 지식은 전혀 없음. 6. 지질학에 대한 지식은 실용적이지만 한계가 뚜렷함. 여러 종류의 토양은 한눈에 구별할 수 있음. 산책을 끝낸 뒤 나에게 바지에 흙탕물이 튄 자국을 보여주고 흙의 색깔과 조성만으로 그 흙이 런던의 어느 지역에서 묻어온 것인지 말해주었음. 7. 화학에 대한 지식 해박함. 8. 해부학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지만 체계가 없음. 9. 범죄 관련 문헌에 대한 지식은 놀라 자빠질 정도. 금세기에 저질러진 중범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눈치. 10. 바이올린 연주는 수준급. 11. 목검술, 펜싱, 권투 실력은 프로급. 12. 영국법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지식이 꽤 있음. 여기까지 적고 난 뒤 나는 포기하고 종이를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걸 종합해서 이 모든 장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뭔지 알아낼 수면 있다면요. 하지만 그런 시도는 당장 포기하는 게 낫겠군. 나는 위에서 홈즈의 바이올린 연주 솜씨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연주 실력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다른 장기에서도 그렇듯이 역시 기묘한 데가 있었다. 나의 신청곡인 맨델스 존의 무언가를 비롯해서 연주한 여러 명곡들을 보니 꽤 어려운 곡도 연주할 수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냥 놓아두면 그는 잘 알려진 곡을 연주하거나 애당초 어떤 음악적인 소리를 낼 생각은 도통하지 않았다. 그는 저녁 무렵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깡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되는 대로 활을 그어대곤 했다. 어떤 때는 낭랑하고 구슬픈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가끔은 환상적이고 명랑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분명히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악이 그의 생각을 상승시키는 것인지 단순히 어떤 스쳐가는 심상을 드러낼 뿐인지는 도저히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 분통 터지는 독주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대개는 그가 나의 인내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연달아 들려주는 것으로 연주를 끝냈기 때문이다. 첫 주에는 방문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동거인도 나처럼 사고무친한 신세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에게는 지인들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다. 그 중에는 검은 눈동자에 쥐새끼처럼 생긴 얼굴이 노리끼리에 보이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레스트 레이드 씨라고 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홈즈를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에는 한껏 멋부린 옷차림을 한 아가씨가 찾아와서 반시간 정도 있다 간 적도 있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희끗한 머리에 유태인 행상처럼 보이는 초라한 사내가 찾아왔다. 내가 보기에 그는 굉장히 흥분한 눈치였는데 그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을 질질 끄는 늘수그레한 여인이 찾아왔다. 또 머리가 허옇게 센 신사가 찾아와서 나의 동거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다. 그리고 벨벳 제복을 입은 기차 사환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 통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인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셜록 홈즈는 내게 거실을 좀 써야 한다는 청을 넣었고 그때마다 나는 내 방으로 물러나곤 했다. 그는 이렇게 패를 끼치는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방을 사무실로 써야 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저의 고객들이죠. 나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질 기회를 다시 맞았지만 상대의 고백을 듣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조심스레 억눌렀다. 나는 그가 입을 다물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지만 뜻밖의 그는 얼마 후에 자진해서 얘기를 털어놓았다. 그때는 4월 4일이었는데 내가 날짜를 기억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그날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고 셜록 홈즈는 조반을 들고 있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워낙 늦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내 식사는 물론 커피도 아직 가져다 놓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짜증을 부리며 배를 울려서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렸다. 그리고 동거인이 토스트를 우물거리고 있는 동안 시간을 죽일 요량으로 탁자 위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었다. 제목에 연필로 표시해놓은 논문이 있었으므로 나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그것은 인생의 서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관찰력이 뛰어난 인간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주위의 모든 것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는지에 관한 글이었다. 그것은 내게 기발하지만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의 복합체로 보였다. 추론은 빈틈없이 논리적이었지만 결론은 억지스럽고 과장된 것으로 보였다. 저자는 언뜻 스치는 표정이나 근육의 떨림, 순간적인 눈빛만 봐도 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에 따르면 관찰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론이 유클리드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은 놀랍게만 생각될 것이고 자신은 이들의 눈에 점쟁이로 비춰질지 모른다고 했다. 저자는 이렇게 썼다. 논리적인 사람은 바다를 보거나 폭포 소리를 듣지 않고도 한 방울의 물에서 대서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의 가능성을 추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인생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이 되고 우리는 그 사슬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추론 및 분석의 과학은 장기간의 끈질긴 연구를 통해서만 익힐 수 있고
유한한 인생살이에서 그것을 최고도로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난해한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측면에 눈을 돌리기 전에 보다 초보적인 문제에 통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좋다. 타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역사와 직업을 첫눈에 알아보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그러한 연습이 철없는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관찰 능력을 기르고 어디를 보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의 손톱, 코트 소매, 구두, 바지 무릎, 엄지와 검지에 박힌 못, 표정, 셔츠 소매,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상대의 직업을 쉽게 알 수 있다. 뛰어난 관찰자가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추리에 실패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 이런 걸 글이라고. 나는 잡지책을 탁자 위에 탕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 평생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은 처음이군. 왜 그러십니까? 셜록 홈즈가 물었다. 아니, 이 기사 좀 보십시오. 나는 식탁에 앉으면서 에그스푼으로 문제의 논문을 가리켰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 홈즈 씨도 읽으셨나 보군요. 나는 이 논문이 나름대로 논리적인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쓰는 백면서생의 이론일 겁니다. 실용성이라곤 전혀 없어요. 나는 녀석을 지하철 3등 칸에 태우고 거기 탄 사람들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난 맞추지 못하는 쪽에 1000대 1로 걸겠습니다. 박사께서 돈을 잃으실 텐데요. 홈즈는 침착하게 말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 논문을 쓴 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 나는 관찰과 추리 쪽에 걸겠습니다. 내가 저기서 설명한 이론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대단히 실용적인 이론이지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나는 저 이론을 가지고 빵을 법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불쑥 질문이 튀어나왔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 세계에서 나 혼자일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문탐정입니다. 여기 런던에는 형사들도 많지만 사립탐정도 많지요. 이 사람들이 난간에 봉착했을 때 나를 찾아오면 나는 이들에게 옳은 단서를 지적해줍니다. 내 앞에 증거를 다 내놓으면 나는 범죄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릇 악행에는 강한 가족적 유사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1000가지 범죄 행위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꿰고 있다면 1001번째 범행에 비밀을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요. 레스트레이드는 유명한 형사입니다. 최근에 어떤 화폐 위조 사건을 수사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됐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주로 사설조사기관의 소개로 온 사람들이죠. 한결같이 곤란한 일에 휘말려서 약간의 깨우침을 필요로 하는 이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내 설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례금을 챙기죠. 하지만 방금 한 얘기는 홈즈 씨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도 이해하지 못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해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건이 좀 더 복잡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나는 꼼지락거리고 나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나에게는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특수한 지식이 많이 있고 그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 논문에 쓰여져 있는 추리의 법칙에 대해 박사께서는 코웃음 쳤지만 내가 하는 일에 그것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지요. 나에게 관찰은 제2의 천성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박사님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 말하자 좀 놀라신 것 같더군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박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탓에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갔고 나는 중간 단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신사는 의사 같지만 그러면서도 군인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러면 군의관이 분명하다. 얼굴빛이 검은 것으로 보아 열대지방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손목이 흰 걸 보면 살빛이 원래 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이 해슥한 것은 고생을 많이 하고 병에 시달렸기 때문이겠지. 왼팔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나 보다. 왼팔의 움직임이 뻣뻣하고 부자연스럽다. 열대지방에서 영국 군의관이 그렇게 심하게 고생하고 팔에 부상까지 입을 만한 곳이 어디일까?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 한마디 슬쩍 건넸고 박사는 깜짝 놀란 것이지요. 설명을 듣고 보니 간단하군요. 나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홈즈 씨를 보니 에드거 앨런 포의 뒤팽이가 생각납니다. 나는 그런 소설 속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셜록 홈즈는 벌떡 일어나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저를 뒤팽과 비교하신 것은 저를 칭찬해 주시려는 뜻으로 압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뒤팽은 수준 낮은 탐정입니다. 15분간 침묵을 지킨 다음에 그럴듯한 말로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수법은 아주 천박하고 자기 과시적인 것이지요. 물론 그에게 천재적 분석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가 의도했던 것 같은 그런 비범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지요. 가보리오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홈즈 씨가 보기에 르콕 탐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셜록 홈즈는 차갑게 코웃음 쳤다. 르콕은 형편없는 인물이죠. 그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게 봐줄만 한 것은 그의 의욕뿐입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속이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죄수들 중에서 어떻게 범인을 찾아내느냐는 것이었지요. 나라면 그런 문제는 2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르콕에게는 6달이 걸렸습니다. 그 책은 탐정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가르치는 교본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속의 두 인물을 그렇게 오만하게 난도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비위가 상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번잡한 거리를 내다보았다. 저 친구 머리는 아주 좋은 것 같군. 하지만 한마디로 아나무인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은 이렇다 할 범죄도 없고 범죄자도 없습니다. 셜록 홈즈는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쪽으로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으면 뭘 합니까? 내게 이름을 떨칠 수 있을 만한 재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범죄 수사에 대해 나 정도의 소질을 타고났거나 나만큼 연구한 사람은 전무후무하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사해야 할 범죄가 없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런던 경찰국의 형사조차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얕은 꾀를 부리는 서툰 악당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나는 그의 오만방자한 말투가 여전히 기분 나빴다. 나는 화제를 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 친구는 뭘 찾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길 건너편에 평상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는 천천히 내려오며 열심히 문패를 읽고 있었는데 커다란 푸른 봉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전해주러 온 심부름꾼임에 틀림없었다. 저 해병 하사관 출신의 제대 군인 말씀이십니까? 셜록 홈즈가 말했다. 허풍하고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하든 나로서는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는 거겠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제의 사내는 우리 집 문패를 보더니 얼른 길을 건넜다. 아래층에서 큰 소리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에 올라왔다. 셜록 홈즈 씨에게 전해달랍니다. 방에 들어온 사내는 내 동거인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가 한 말에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홈즈는 아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을 것이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나는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직업이 뭔가? 제대군인 조합 소속의 심부름꾼입니다, 선생님. 사내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제복은 수선집에 맡겨놓았죠. 그러면 전에는? 나는 동거인을
심술궂은 눈으로 흘끗 쳐다보고 물었다. 하사관이었습니다, 선생님. 영국 해병대 경보병이었죠. 답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내는 두 발을 척 붙이더니 거수경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로리스턴 가든 사건. 나는 내 동거인의 이론이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증명해준 이 새로운 증거 앞에서 적지 않게 놀랐다는 것을 고백해둔다. 그의 분석 능력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나를 현혹시키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물론 그가 나를 속여서 대체 뭘 얻으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홈즈를 쳐다보니 그는 이미 편지를 다 읽은 상태였다. 그의 눈은 빛이 꺼졌고 텅 빈 듯 했다. 그는 방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대관절, 그거 어떻게 추리해냈습니까? 나는 물었다. 추리하다니, 뭘요? 홈즈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니, 방금 단영한 사람이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라는 건 말이오. 난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소이다. 홈즈는 퉁명스럽게 말했다가 이내 빙그레 웃었다.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은 제 생각의 고리를 끊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라는 걸 못 알아보셨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기는 쉽지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요. 만약 누가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증명해보라고 하면 박사께서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어도 그걸 증명하는 건 좀 어려우실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길 건너편에 있을 때부터 손등에 푸른 단 문신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닻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군인 같은 태도도 있는 데다가 구렛나루까지 단정하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해병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지요. 게다가 다소 뻣뻣한 데다가 지휘관 같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사람이 절도 있게 머리를 세우고 지팡이를 흔드는 모습을 보셨겠지요. 그는 꼿꼿하고 반듯한 중년의 사내입니다. 얼굴만 봐도 그가 하사관 출신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려. 감탄이 절로 흘러나왔다. 별 말씀을. 홈즈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내가 놀라고 감탄하자 흡족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방금 나는 요즘은 이렇다 할 범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틀린 것 같군요. 이걸 좀 보십시오. 그는 내게 심부름꾼이 가져다준 편지를 건네주었다. 아니, 이런 끔찍한 일이. 나는 편지를 훑어보며 소리를 질렀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홈즈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읽어준 편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선생에게 지난밤 브리스턴로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대사건이 발생했소이다. 순찰 경관이 밤 2시경에 그 집에서 불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소. 그런데 경관은 그 집이 빈집이라는 걸 알고 있던 터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들어가 보았다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텅 빈 방에는 잘 차려입은 신사가 죽어 있었소. 신사의 주머니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이노크체이, 드리버라고 씌어진 명함이 들어 있었소. 없어진 물건은 없고 사인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소. 방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지만 시체에는 전혀 외상이 없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빈집에 들어왔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오. 정말 모든 일이 오리무중이요. 오늘 12시 안으로 아무 때나 이곳에 와주신다면 본인을 만날 수 있을 거요. 그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놓겠소. 여기 못 오시게 되면 나중에 자세하게 사건 경위를 말씀해 드리리다. 홈즈 선생께서 호의를 베풀어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소. 충실한 벗 토비아스 그렉슨. 그렉슨은 런던 경찰국에서 그중 똑똑한 인물이지요. 내 친구가 한마디 던졌다. 그렉슨하고 레스트레이드는 형편없는 집단에서 그나마 나은 인재들입니다. 둘 다 민첩하고 의욕이 넘치지만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 다 서로를 미워하지요. 직업 여성들처럼 질투심이 많거든요. 만약 둘 다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면 일이 꽤 재밌어질 겁니다. 나는 홈즈의 느긋한 태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꾸물거릴 때가 아니잖소. 나는 외쳤다. 내가 나가서 마차를 불러다 주릴까? 사실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게으름뱅이지요. 하지만 발동이 걸리기만 하면 누구보다 행동이 빨라진답니다. 아니, 당신이 말하던 기회가 온 거 아니오? 하하,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사건을 도맡아 해결한다고 해도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에게 공이 돌아갈 게 뻔한데 말입니다. 사립탐정에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소? 그렇죠. 그렉슨은 내가 자기보다 낫다는 걸 알고 있고 내 앞에서는 그런 사실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함구하지요. 그래도 가보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나에게 아무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비웃어줄 수는 있으니까요. 자, 갑시다. 홈즈는 부랴부랴 코트를 걸쳤다. 그의 재빠른 행동으로 보아 냉담한 기운이 사라지고 일에 대한 의욕이 다시 솟구치는 듯했다. 모자를 쓰십시오. 홈즈는 말했다. 나도 같이 가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달리 할 일이 없으시다면 말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륜마차를 타고 블릭스턴 로를 향해 질풍같이 달려가고 있었다. 뿌옇고 구름 낀 아침이었다. 내리 누르는 듯한 어둑한 구름은 지상의 흑백기를 대비추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의 벗은 한껏 들떠서 크레모나 바이올린에 대해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아마티의 차이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음산한 날씨와 우리가 관계하게 된 우울한 사건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아 침묵을 지켰다.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려. 나는 결국 홈즈의 음악 탐구에 끼어들어서 한마디 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대답했다. 증거를 전부 보기 전에 섣불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건 판단력은 마비시키지요. 그러면 곧 증거를 보게 되겠군요. 나는 손을 들어 바깥을 가리켰다. 여기가 바로 브릭스턴 로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저게 그 집 같군요. 정말 그렇군요. 마부, 여기에 세워주게. 그 집까지는 아직도 100m가량 남아있었지만 홈즈는 마차에서 내리기를 고집했고 우리는 그곳까지 걸어서 갔다. 로리스턴 가든 3번지의 집은 불길하고 음산해 보였다. 그것은 거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네 채의 집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중 두 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두 채에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두 채의 3층 집 창문에는 임대라고 쓰여진 종이가 여기저기 붙어 있을 뿐 아무 장식도 없이 횡댕그렁했다. 우울하고 흐릿한 유리창에 나붙은 하얀 종이는 꼭 백내장처럼 보였다. 작은 정원에 삐죽삐죽 솟아있는 병든 식물이 거리와 경계를 구분지었고 그 가운데를 좁은 통행로가 가로지르고 있었다. 통행로는 흙과 자갈이 섞인 듯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길은 온통 진창이었다. 집 둘레에는 90cm 높이의 벽돌담이 서 있는데 담 위에는 목재 난간 장식이 박혀 있었다. 이 담벼락에 체격 좋은 경관 하나가 기대서 있었고 할 일 없는 구경꾼들 몇몇이 경관을 에워싼 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부질없는 희망에서 목을 빼고 집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나는 셜록 홈즈가 곧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건 조사에 착수할 거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그는 꿈에도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아주 초연한 태도로 천천히 길을 오르내리며 땅바닥과 하늘, 건너편 집들, 담벼락 위에 난간을 멍청이 바라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이런 태도는 내 눈엔 몹시 으스대는 것으로 비쳤다. 뭔지 모를 조사를 끝낸 홈즈는 정원의 통행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아니, 길은 놓아두고
잔디밭에 바짝 붙어서 걸어갔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는 길바닥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2번 걸음을 멈추었는데 한 번은 싱글벙글하며 만족스러운 감탄사를 토해냈다. 축축한 진흙땅에는 무수한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벌써 그 길을 오갔기 때문에 나는 홈즈가 어떻게 거기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의 감각이 유난히 예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많이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현관 앞에는 안색이 창백한 금발머리의 키 큰 남자가 나와 있었다. 그는 노트를 손에 든 채 얼른 달려나와서 내 친구의 손을 반갑게 부여잡았다. 사내가 말했다. 이렇게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하오. 현장은 그대로 보존해 놓았소이다. 저건 빼고 내 친구는 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들소 한 무리가 지나갔어도 저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렉슨, 저렇게 되기 전에 조사는 미리 해놓았겠죠. 집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형사는 변명적으로 말했다. 동료 형사 레스트레이지 씨가 와 있어 밖을 그 친구한테 맡겨놓았더니만. 홈즈는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조롱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2씩이나 현장에 와 있는데 내가 더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렉스는 만족스럽게 2 손을 비볐다. 사실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소이다. 그는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 기괴한 사건이요. 나는 이 사건이 홈즈 선생의 취향에 꼭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 혹시 여기에 마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셜록 홈즈가 물었다. 아니요. 레스트 레이드는 걸어왔소.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보기로 하지요. 홈즈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한 다음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렉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짧은 통로를 지나니 주방과 식료품 저장실이 나왔다. 여기서 양쪽으로 2개의 문이 나 있었다. 그중 하나는 몇 주일째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다른 하나는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의문의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었다. 홈즈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고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타인의 죽음은 내게 숙연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정사각형의 커다란 방이었는데 가구가 전혀 없는 탓에 더욱 커 보였다. 조잡한 느낌의 번쩍거리는 벽지가 사방벽에 도배돼 있었는데 여기저기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벽지가 떨어져 늘어져 있는 곳에는 노랗게 회칠한 바람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문 건너편에는 지나치게 큰 벽난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로는 흰 모조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벽난로 선반이 돌출해 있었다. 그 한쪽 구석에는 타다 남은 빨간 양초가 놓여 있었다. 단 하나뿐인 창문은 더럽게 짝이 없었고 그곳으로 흐릿하고 몽롱한 빛이 새어들어와 방 안의 모든 사물에 둔탁한 회색 색조를 입혀주었다. 이 때문에 온 방을 뒤덮은 두꺼운 먼지층이 한층 두꺼워 보였다.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한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당장 내 시선은 바닥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섬뜩한 사람의 형체에 가서 머물렀다. 죽은 사내는 생기 없는 텅 빈 눈으로 변색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이는 대략 43이나 44쯤 됐을까. 그는 보통 체격에 어깨가 넓었고 검은 고수머리에 짧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옷은 질 좋은 나사로 만든 프로코트와 조끼의 옅은 색깔의 바지 차림이었고 셔츠 깃과 소매는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했다. 그리고 손질이 잘 되어 있는 깔끔한 중산모가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팔은 양쪽으로 넓게 벌린 채 2 주먹을 부르쥐고 있었지만 다리는 꼬여 있었다. 그의 모습은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굳은 얼굴에는 공포 어린 표정이 떠올라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인간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증오 어린 표정으로도 보였다. 이 악마적이고 끔찍한 근육의 뒤틀림은 좁은 이마와 뭉퉁한 코, 돌출한 턱과 어울려 죽은 이에게 유난히 원숭이 같은 인상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 인상은 몸부림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내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때문에 더욱 강해졌다. 나는 수많은 형태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런던 교우 외의 큰 도로의 면에 있는 저 어둡고 무시무시한 방에서 일어난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안겨준 죽음은 보지 못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족제비처럼 보이는 깡마른 레스트 레이드가 문 옆에 서 있다가 우리를 보고 인사했다. 홈즈 선생, 이 사건은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소? 그가 한마디 던졌다. 나는 겁쟁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독한 현장은 처음이요. 무슨 단서라도? 그렉슨이 물었다. 전혀. 레스트 레이드가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셜록 홈즈는 시신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외상이 없는 건 확실한가요? 홈즈는 사방에 무수히 튄 핏방울이 가리키며 물었다. 확실하오. 두 형사가 입을 모아 외쳤다. 그러면 물론 이 피는 상대방이 흘린 것이겠군요. 아마 살인범이었겠죠. 만약 살인이 저질러졌다면 말이죠. 이걸 보니 1834년 네덜란드 유틀레이트에서 벌어진 반얀센 살인사건의 정황이 연상되는군요. 그렉슨,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건 기록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정말 그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거든요. 모든 일이 다 과거에 한 번은 있었던 일이지요. 홈즈는 입을 놀리면서 날렵한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사방을 만져보고 눌러보고 단추를 풀고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이미 말한 적 있는 멍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조사가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이 얼마나 엄밀한 것인지 알기는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죽은 자의 입가에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 냄새 맡음. 마지막으로 그는 죽은 자의 입가에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본 다음 사자의 에나멜 구두 밑창에 흙끝 시선을 던졌다. 시신을 옮기지는 않았나요? 홈즈는 물었다. 검사하기 위해 약간 건드렸을 뿐 그대로요. 이제는 시신을 안취소로 모셔도 되겠군요. 그가 말했다. 더 이상 알아볼 것이 없어요. 그렉스는 들것과 장정 넷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시신을 들어 올리는데 반지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서 또르르 굴러갔다. 레스트레이드는 반지를 집어들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사건의 배후에 여자가 있었군. 그는 소리쳤다. 여자의 결혼 반지야. 그렉스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밀었다. 모두 그 옆에 모여들어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한때 신부의 손가락을 장식했던 아무 장식 없는 결혼 반지가 틀림없었다.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군. 맙소사. 그렇지 않아도 복잡했는데. 그렉슨이 말했다. 사건이 더 단순해진 게 아니고요. 홈즈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이걸 들여다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지요? 여기 다 모아놓았소. 그렉슨이 계단 아래쪽에 소지품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런던 바로드사의 금시계, 제조번호 97163번, 순금 엘버트 목걸이, 꽤 묵직하다. 프리메이슨 문장이 든 금반지, 불도그 머리 모양의 금핀, 눈은 루비로 되어 있어. 러시아제 가죽 명함 케이스. 이 속에 클리블랜드의 이노크 제이, 드리버의 명함이 들어있어. 이것은 옷에 새겨진 EJD라는 머리 글자와도 일치하오. 지갑은 없지만 돈이 7파운드 13실링,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문고판. 표지 안쪽에 조셉 스탠거슨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편지 2통. 하나는 드리버 앞으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조셉 스탠거슨 앞으로 온 거요. 주소는 스트랜드가의 아메리칸 익스체인지사. 편지를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달라고 쓰여 있어. 2통은 다 기온 선박 회사에서 보낸 것인데 리버풀에서 기선이 출항한다는 내용이요. 이 불운한 사나이는
뉴욕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틀림없소이다. 스탠거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했습니까? 그렇소. 그렉슨이 말했다. 신문마다 광고를 냈고 부하 하나를 아메리칸 익스체인지사로 보냈지요.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이다. 클리브랜드 쪽에는 알아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전보를 쳤소. 무엇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사건 경위를 적은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소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해서 물어보진 않았고요. 나는 스탠거슨의 신원조회를 의뢰했소. 다른 건 사건 해결에 결정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에 대해 묻진 않으셨고요. 다시 전보를 칠 생각이신가요? 나는 필요한 일을 다 했소. 그렉스는 기분이 상한 듯했다. 셜록 홈즈는 혼자 클클거리고 웃더니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고 했다. 그때 식당에 있던 레스트레이드가 득이만면한 얼굴로 만족스럽게 두 손을 비비며 나타났다. 그가 말했다. 그렉스군, 나는 방금 대단한 귀중한 증거를 찾아냈네. 내가 식당 벽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그대를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세. 키 작은 사내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동료 경쟁자를 한 방 먹인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쁜 모양이었다. 어서 이리로. 레스트레이드는 앞장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지긋지긋한 상대를 따돌리고 더욱 생기가 도는 듯했다. 자, 거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레스트레이드는 구두에 성냥을 그어서 벽을 비쳤다. 저걸 좀 보시게.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는 앞에서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다. 레스트레이드가 가리킨 곳은 방구석에 벽지가 한 자락 크게 떨어져서 그 밑에 노랗고 거친 벽이 드러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누가 이 휑한 공간에 피처럼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단어를 휘갈겨 놓았다. 자,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레스트레이드는 무대에 선 배우처럼 소리쳤다. 여기는 방에서 제일 어두운 구석이고 그래서 아무도 여기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소. 살인자는 자신의 피로 이 글을 썼지요. 여기 벽 위로 흘러내린 핏자국을 좀 보시오. 어쨌든 이로써 자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요. 그런데 살인자는 왜 이 구석에다 글을 썼을까? 말하자면 이렇소. 저 벽난로 선반 위에 양초를 좀 보시오. 저 초에는 그때 불이 켜져 있었고 그래서 이 구석은 벽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제일 밝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네가 이걸 찾아낸 것이 지금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 그렉슨이 빈정거리듯 물었다. 의미? 그것은 바로 살인범이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무슨 일이 생겨서 끝까지 못 썼을 거야. 내 말 잘 들어두게. 이 사건이 해결되면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야. 셜록 홈즈 선생. 그렇게 웃는 것은 선생의 자유요. 하지만 선생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하다 해도 결국은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사냥개가 최고라는 걸 알게 될 거요.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려서 키 작은 형사의 화를 돋군 내 친구가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은 분명히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 맞다나 이것은 간밤에 살인범이 쓴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난 아직 이 방을 살펴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괜찮다면 나도 이 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셜록 홈즈는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주의자와 커다란 확대경을 끄집어냈다.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그는 방 안에서 소리나지 않게 종종 걸음을 치며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한 번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기도 했다. 그는 지금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들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시종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희망과 기대가 섞인 감탄사, 신음소리, 휘파람, 작은 외침 소리를 쉼없이 쏟아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훈련이 잘 돼 있는 순종의 폭스하운드가 잃어버린 사냥감의 냄새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낑낑대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절로 연상되었다.
홈즈는 20분 이상 이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핏자국 사이의 거리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측정하고 가끔은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벽에다 줄자를 갖다 대기도 하면서 조사를 계속했다. 어느 곳에서는 바닥의 회색 먼지를 한 뭉치 살살 긁어서 봉투에 집어넣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확대경을 들고 벽 위에 쓴 글씨를 한 글자씩 대단히 정밀하게 검사했다. 이렇게 한 뒤에 그는 만족한 듯 주머니에 줄자와 확대경을 도로 집어넣었다. 천재는 수고로움을 무한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홈즈는 씩 웃으며 말했다. 아주 형편없는 정의이긴 하지만 탐정의 일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부푼 호기심에 약간이 경멸이 섞인 눈으로 아마추어 동료가 하는 짓거리를 지켜보았다. 나는 셜록 홈즈의 아주 사소한 행동조차 어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진작 깨닫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주제넘게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에게 돌아가 영예를 훔치는 꼴이 될 겁니다. 내 친구가 말했다.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든다는 것은 안 될 노릇이죠. 홈즈의 목소리에는 냉소의 빛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발견한 순찰 경관과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는 잠시 노트에 눈길을 주곤 말했다. 존 랜스. 지금 비번이요. 캐링턴 파크 게이트 오들리 코트 46번지에 가면 그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요. 홈즈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박사, 갑시다. 그는 말했다. 같이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두 분에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홈즈는 두 형사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고 살인자는 남자입니다. 키는 1m 80cm 이상이고 키에 비해 비교적 발이 작은 중년의 사내이죠. 구두코가 각진 싸구려 구두를 신고 인도산 시가트리치노폴리를 피웁니다. 범인은 어제 사륜마차를 타고 피살자와 함께 여기 왔죠. 그 마차를 끄는 말의 편자는 낡은 것이지만 앞발 하나에 끼워진 편자는 새 것입니다. 살인자는 10중8구 불그레한 얼굴에 오른손에 손톱이 유난히 긴 사람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스는 못 믿겠다는 듯 시실 웃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해당했다면 사인은 뭐요?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독살이죠. 셜록 홈즈는 한마디로 대답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아, 레스트레이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며 덧붙였다. 라해는 독일어로 복수를 뜻합니다. 그러니 레이첼 양을 찾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진 마세요. 마지막 일격을 가한 뒤 홈즈는 문 밖으로 사라졌고 뒤에 남은 두 경쟁자는 벌린 입을 다무지 못했다.